지적 융합을 위한 인문학의 브루스 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중세 시대에 대해서 고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바탕 기저에 있는 것은 하부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경제였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입니다. 돈.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이 생산물을 지배하게 되고 돈을 지배하게 되고 물질을 지배하게 돼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역시 그 생산수단은 토지라든가 영토, 영지가 역시 생산수단을 이루고 있었고 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거머쥐게 됐고 권력도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국왕과 영주가 탄생이 되는데 중세시대 때. 그런데 기독교 사회이었기 때문에 국왕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회, 중세 사회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전능자로서 존재하셨고 모든 인간은 그 아래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대 시대와는 대조되는 그런 사회였었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역시 돈이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에게는 돈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의 역할을. 자, 경제가 모든 것을 생산수단을 현대사회도 역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죠. 또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외형적인 권력이 없다고 하면은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왜곡된 사회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세시대의 토지라든가 영토, 봉지가 없더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지적인 재산권 아니면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음원이라든가 책에 대한 저작권이라든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저작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렌탈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소유하면은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시대에 영토나 영지를 소유한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유자들처럼 그러한 거대한 부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제품 시스템이 있죠. 제품 시스템. 또 그리고 인적인 시스템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렌탈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죠. 현대사회에는. 땅과 공장,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등장한 공장이라는 그 생산수단. 이것은 그것 외에도 현대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 현대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우리가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산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고 물질적인 부자로서 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자,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자로서 명실상부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부자가 되려면은 이러한 오늘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로서의 길을 지금부터 다져 나가야 디딤돌을 놔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중세시대는 신으로부터, 그래서 국왕은 신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통치 권한을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었죠. 그 권한은 성직자가 인정을 해주고 신의 대리자인 프리스트 혹은 비숍, 캐톨릭에서는 이제 비숍이라고 하죠. 성직자가, 비숍이 그 권한을, 왕의 권한을 인정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국왕은 성직자에게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영지를 떼어주는 것이죠. 영지의 일부라든가. 그래서 A로 상징되는 왕이나 영주들은 생산수단에는 물질적인 측면과 보장이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인정이라는 성직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종교적 인정이라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양자 모두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왕과 국왕은 그래서 그 사회가 안정되고 견고해서 천년의 세월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의 유지가 가능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사회가 천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견고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물적인 측면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했고 종교적이라는 인정이 바탕이 돼서 그러한 장관 사회 역사가 가능했던 가능한 사회가 됐던 것이 중세 사회는 그런 것이 그래서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견고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세 후기에. 왜 그렇습니까? 첫 원인은 상업의 발달, 수공업 내지는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와 영토라든가 장원, 토지, 영토, 장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토지, 영토, 장원 이용 없이도 부축적이 가능했습니다. 상인계급의 출현입니다. 상인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어떨 수가 있었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발생이죠. 공장의 발생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 후기가 되면서 견고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이유, 공장의 발생, 상인의 출현, 두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분업된 작업 단계 중에서 단순 동작이 필요한 과정에 증기기관을 설치합니다. 증기기관. 이제 그래서 공장은 증기기관에 의해서 증기기관에는 기계를 사용했고, 분업이라는 또 효율을 추구하게 됩니다. 증기기관은 기계, 분업이라는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장입니다. 기계와 효율. 공장은 그래서 새로운 생산 수단이 된 것이죠.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이지만은 생산물이죠. 물질적 가치라고 하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물질적 가치라고 그럽니다. 물질적 가치가 비물질적인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생산수단과 생산물,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물까지 포함하는 물질적 가치가 비물질적인 권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공장을 소유한 B로 상징되는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왕은 아닙니다. B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생성이 되는데 이를 자본가 계급이라고도 하고 유산계급, 시민계급. 그러면서 자기들은 시민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시민계급.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구권력과 신권력, 이 갈등을 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부르주아 계급은 신권력이 됐죠.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생성되고 사회관계에서 왜곡된 사회관계를 형성하지만은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들의 우위에 서기 때문에 왜곡된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왜곡을 통해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신권력, 구권력, 왕이라든가 영주들과 갈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럽니다. A로 대변되는 왕이나 영주가 하나님이 국왕하라고 시킨 거야. 국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국왕하라고 시킨 거야. 나한테 계속 삐딱하게 나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라고 이렇게 A가 주장을 합니다. 국왕으로 대표되는 A죠. 그러니까 B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분해서 잠이 오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자, 구권력 지배 정당화. 그래서 구권력에서 사용됐던 구권력 지배의 정당화는 신이었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신권력